찌가 내려가는 낚시는 정통이 아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1960년대 이전에는 다 내려가는 낚시를 했습니다. 찌와 봉돌은 긴장 상태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붕어가 봉돌을 올리는 만큼 찌는 필히 올라가게 됩니다. 고정채비냐 유동채비냐이기 때문에 원줄이 사선이 많이 져서 찌 올림에 지장을 받는다. 그리고 챔질했을 때 유동이 생기기 때문에 입걸림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을 들어가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붕어학개론, 이번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도시나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런데 못한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자기 마음이 울타리가 되는 거죠. 자, 과감하게 마음을 털고 일상을 탈출하십시오. 미안하다면 가족과 함께 나가십시오. 낚시터에 갔으면 자연이 여러분을 맞아줄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낚시와 관련한 붕어의 생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하면서 만나는 붕어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가? 붕어는 수중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아주 하층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죠. 물속에서 위협을 모든 것한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 두려우니까 굉장히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거의 움츠리고 숨어서 생활한다. 경계심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붕어의 종류는 우리가 낚시하면서 어떤 종류를 만날 수 있는가? 그려놓고, 붕어 한 마리 그려놓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게 꼬리뼈가 있고 여기에서 직선이 붕어가 대두붕어가 됐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붕어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붕어, 요거를 낚시인이 아닌 사람, 낚시인 중에서도 일부 뭐라고 표현하죠? 참붕어라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아닙니다. 참붕어라는 어종은 우리가 미끼로 쓰는 피라미와 유사하면서 붕어의 그 비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참붕어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붕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구분하는 특징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붕어 생태니까 말이죠. 우선 떡붕어하고 우리 토종붕어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눈의 위치가 입으로부터 일직선상에 있으면 떡붕어입니다. 이 선의 위쪽에 있으면 우리 붕어입니다. 다음으로 이 측선 숫자가 30개 전후 29에서 31개까지 이 측선 숫자가 말이죠. 이게 우리 토종붕어고요. 떡붕어는 31개를 초과해서 33개까지 대략 그렇습니다. 이거 다 비늘 세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떡붕어는 이 입 주둥이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로 걷어붙이면 이렇게 주걱턱이 되는 겁니다. 형상이. 이제 이게 떡붕어고 우리 토종붕어는 요 길이가 같습니다. 붙여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꼬리 지느러미가 우리 토종붕어는 도톰하게 가서 적당히 아주 아름답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떡붕어는
좁게 와가지고 연결되면서 제비꼬리처럼 길고 깊게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같은 크기 붕어라도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런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뭐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서식지에 따라서 혹은 그 알을 가졌다거나 해서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낚아서 살림망에 넣어놓고 이튿날 아침에 보면 비늘이 엷고 흰색이면서 아래 비늘 쪽에 빨간 피가 맺힌 거 있으면 그거는 거의 다 떡붕어입니다. 우리 붕어는 그런 게 없죠. 다음으로 이제 이잉붕어. 이잉붕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전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 측선이 있죠. 이 측선이 비늘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우리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비늘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측선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잉붕어는 중간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쪽으로와 치우쳐 가지고 앞 비늘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잉붕어입니다. 이잉붕어.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붕어, 그냥 붕어. 자, 여기서 측선이 점이 찍혔다고 제가 사실은 말을 표현을 잘못한 건데요. 이 측선은 일반적으로 점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까맣게 찍힌 점이 아니고 이게 구멍입니다. 구멍, 홀. 구멍인데 이게 얇은 막으로 구멍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속에서 어떤 자극이 오거나 파장이 오거나 어떤 것이 감지되면은 이 얇은 막에 감지돼서 이게 붕어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측선에서 합니다. 그래서 붕어는 수심의 수압, 수온, 어떤 소리, 모든 감각을 이 측선의 얇은 막을 이용해서 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나리는 떡붕어하고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토종붕어와 형체가 또 비슷해 보인다. 참 의심스럽다. 이런 건데 우리 낙동강에 사시는 분들의 관찰에 의하면은 이 꼬리 지느러미 근처에가 파란색을 띈다. 줄이 있다. 이게 이제 희나리의 특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희나리를 봤을 때는 저거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자연계 서식 어종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중국붕어가 있죠. 중국붕어. 짜장붕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 중국붕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서 이제 관리형 낚시터에서 낚시 대상 어종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관리형 낚시터에서 흘러나와서 야외 노지에 일부 낚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붕어는 여기에 그려놓은 것처럼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고 비늘이 촘촘히 있고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붕어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붕어가 먹이를 취할 때 항상 대략 45도에서 60도 각도로 머리를 밑으로 하고 이렇게 몸을 꼬리를 들어서 세워서 입질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 배가 둥그렇습니다.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붕어가 이렇게 배가 밋밋한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배는 둥그렇고 땅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주둥이가 똑같으니까 밑에 있는 이거를 먹기가 아주 불편하겠죠.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낚시하고 바로 찌가
올라오는 찌 맛을 즐기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붕어의 내부에 또 우리 낚시와 관련된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붕어는 내부에가 이렇게 큰 불에가 한 쌍이 있습니다. 이 내장 기관 중에 제일 큰 범위를 등 밑에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목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위에서 소화를 해서 위로부터 연결된 이 내장 기관을 통해서 이제 똥꼬로 이렇게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낚시와 관련해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붕어는 위가 굉장히 작게 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끼로 쓰는 새우를 흡입했다 그러면 다른 동물 같으면은 확 잡아서 목구멍으로 확 삼켜가지고 야곱야곱 위에서 소화를 할 텐데, 붕어는 우리가 미끼로 쓰는 새우 한 마리가 들어갈 만큼 위가 크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붕어의 이빨 없죠, 붕어. 그런데 사실은 이빨이 저 안쪽에 태화된 채로 저 목구멍 가까이에가 강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빨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로 먹이가 들어가면은 압박을 가합니다. 새우가 들어갔다 그러면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하면은 새우의 살이 밀려 나오죠. 그러면서 껍데기가 분리되죠. 그러면 껍데기는 뱉어버리고 이 살을 취하는데 살도 그대로 못 취하니까 식도가 가늘거든요. 못 취하니까 소화액이 나와서 젤 형태로 녹여가면서 취해가지고 위를 밀고 들어가면 위의 것이 장을 또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죠. 금붕어를 어항에 키우면서 금붕어한테 먹이를 주고 한 먹이 먹고 나서 한 10분, 20분 후에 보면은 전부 다 금붕어가 여기에다가 까맣게 등을 줄렁줄렁 달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장기관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먹는 만큼 밀고 가서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낚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덜컥 먹고 덜컥 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올림이 없죠. 재미가 없죠. 물고 이 동작들을 해주는 시간 동안 붕어는 떠오르고 하면서 찌올림이 차분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그러는 과정에서 쉽게 먹었다 뱉었다는 동작을 몇 차례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제대로 속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챔질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물었다가 여기에서 바로 소화할 만한 것이 안 되니까 일단 뱉어냈다가 또 잠시 후에 다시 주워 먹었다. 이거를 아주 연약한 지렁이를 놓고 관찰해 봐도 몇 번 물었다 뱉었다를 하고 나서 제대로 먹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붕어학개론을 수강 중입니다. 갑니다. 도대체 월척 붕어는 몇 살이나 먹었을까? 사자 붕어는 몇 년이나 크면은 사자가 되고 오자가 될까? 궁금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낚시해서 낚았으면 몇 살인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늘을 뽑아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석을 측정하는 건데, 우리는 이석으로 측정할 뭐 장비나 이런 기술은 없으니까 비늘을 뽑으면은 말이죠. 붕어 비늘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이테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흐릿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나이테가 있는데 이 나이테가 있는 까만 부분은 동절기를 보내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동절기가 한 번밖에 없죠. 즉 말해서 1년에 한 번, 한 살,
1년 차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육안으로는 눈이 아주 좋은 사람도 쉽지 않고요. 대략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한 4배 이상 확대해서 보면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대물붕어가 근래에 들어서 막 4자 그리고 5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는가? 전에 80년대, 90년대 중간 이전까지만 해도 아마 1년에 월척 한 마리 만나기 어려웠고 20년 차 제가 통계를 그때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낚시한 사람 중에 거의 월척 조사는 2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차이면서도 대물낚시 컨셉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월척을 몇 마리씩 만나거든요. 그리고 4자, 5자가 장난처럼 낚입니다. 제가 5자 저한테 어탁을 하러 오는 분들이 1년에 평균 4명 이상이니까요, 매년. 자, 이거는 왜 그러는가? 이제 일부에서 하는 말은 외래어종, 베스나 블루길이 유입돼서 붕어가 그놈들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5자까지 많이 커버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대물낚시 기법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큰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의 그 작은 저수지나 강을 어른들이 그 원동기 그때 당시 발동기요. 그걸 가지고 가서 몇 대 설치해놓고 품어놓고 보면은 그때도 막 4자급 이런 엄청나게 큰 붕어들 많이 잡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는 80년대까지는 대물 낚시가 아니고 주로 떡밥 콩알 낚시 내지는 지렁이 토막내서 하는 낚시를 했었으니까 큰 붕어가 접근하기 전에 작은 붕어가 먼저 바늘을 차지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나 없이 전부 다 큰 새우나 참붕어나 메주콩이나 옥수수 한 서너 개 해가지고 잔챙이들은 아예 접근하더라도 쳐다보고 안 먹고 가고 큰 붕어가 접근할 시간을 벌어주는 낚시를 하다 보니까 대물 낚시를 그만큼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베스나 블루길이나 외래어종들이 많이 유입돼서 이렇게 이제 서식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이사슬 하층에 있는 붕어들 그 중에서도 중치급 이하 잔챙이 붕어들은 베스한테 거의 이제 잡아 먹히는 영상이 되죠. 개체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실제 여러분들이 낚시가 오면은 베스가 없을 때 마리수 낚시가 잘 되던 데가 베스 유입되고 3년 이후 가서 보면은 마리수 낚시는 안 되고 대물 낚시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잔챙이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잔챙이가 먼저 접근하는 것을 피하고 기다리면은 오면 대물급 붕어가 와서 입질하는 걸 만나니까 그렇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 온난화하고 여기에도 이제 결부 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상청 통계에 의하면은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후 평균 기온을 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졌을 때 29일 즉 한 달 정도가 겨울이 짧아졌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붕어들이 동절기 겨울철에는 플랑크톤 생성도 안 되고 영양분균도 잘 안 되고 또 먹이 활동도 거의 웅크리고 중지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성장을 못하는 기간이 길었었는데 지금은 한 달이 겨울이 짧아졌으니까 붕어 입장에서 보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붕어 일생을 통해 봤을 때는 그만큼 클 수가 있다. 자, 오늘은 붕어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해봤고요. 이런 분야에서 아마 의문 가지고 있는 시청자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어디 누구신가요? 네, 저는 목포에 거주하는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아, 목포에서 멀리서 전화하셨네요. 자,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궁금하던 부분은 예.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예. 일반 케미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예, 예. 최근에 그 불빛이 밝은 전자케미로 바꿨습니다. 예. 네, 전자케미로 바꾸고 나니까 주위에 같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예. 그 밝은 전자케미의 불빛이 붕어 조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사용하지 말아라. 예. 예, 또는 아니다. 불빛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예, 예.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케미 때문에 그 밤낚시 하면서 붕어한테 미치는 영향 고민하는 것이 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은은하게 비치는 불빛은 결과적으로 붕어가 적응을 한다. 제가 완도에 낚시 갔을 때 추운 날씨였는데 그 새우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밝은 조명등을 수중에 설치했는데 그 조명등을 보고 월척급을 포함해서 씨알 좋은 붕어들이 구물구물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발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말소리를 해도 잠시 사라졌다가 불과 뭐 1, 2분 사이에 다시 또 모여들곤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은은한 불빛을 보고 수중 플랑크톤이나 미세 생물들 또 새우 새끼들 이런 것들이 그 불빛에 모여듭니다. 물벼룩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붕어들은 그 먹잇감을 보고 모여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입질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케미 쓰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붕어와 붕어의 생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붕어를 만나기 위한 기본 장비와 소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낚시에 필요한 기본 장비는 뭐 기본적으로 낚싯대, 받침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대물 낚시용으로 갖추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고기를 걸었을 때 낚싯대가 전체적으로 버티는 힘을 가져주고요. 큰 고기